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학술을 담당하고 있는 행사를 담당하고 있는 선임연구원 공석기라고 합니다. 저희가 아시아연구소에서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수행사에 시작하게 됐는데, 그 첫 번째 순서가 지난 학기부터 저희가 대사 초청 강연 시리즈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취지는 아마 안내 메일에도 다 나와서 아시겠지만, 아시아 연구소에 해야 될 것이 이제 아시아를 좀 더 알아가는 단계로서 먼저 그 아시아의 각국에 대한 어떤 많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계신 전문가 선생님들, 특별히 우리 대사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초청 강연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학기에 전 인도네시아 대사를 역임하시고 아세안 전문가이신 이선진 대사님을 모시고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저희가 듣는 수조를 마련했는데요. 이번 학기에는 두 번째로 우리 신정선 전 주중 대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중국의 변화와 한중관계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시아연구소에 저희가 비슷한 주제로 아시아 포럼이라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에는 국제 학술회의도 있고, 또 11월에는 또 국내 학술회의, 또 아시아 리뷰라는 그런 저널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학술 행사 있을 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우리 간략하게 우리 신정선 대사님의 양력을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정선 전 중국 대사님은요, 서울대 물리대 외교학과를 75년대 졸업하셨고요. 외통부 산하 쪽 직업 완전 외교관으로서 미국 대사관 서기관 하셨고, 일본 참사관 하셨고요. 주중국 공사, 뉴질랜드 대사, 그다음에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중국 대사를 역임하셨습니다. 지금은 중국의 중요성 이런 것을 생각해서 정부에서 외교안보연구원 산하의 중국연구센터를 작년 12월에 시작하였는데 거기에 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사님 모시고 1시간 정도 일단은 발표를 듣고요. 오늘 특별히 아까 제가 좀 사전에 조사를 했더니 학부 학생들, 외교학과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부담스럽지 말고 내용 속에서 더 풍부하게 묻고 싶은, 질문하고 싶은 거에서 토론 시간을 좀 많이 갖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우리 신정선 대사님을 환영의 박수로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그 서울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대사위원 시리즈에 초청을 받아서 중국의 변화와 한중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아울러도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아시아연구소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 외교학 학생들이 많이 참석하셨다고 하셨는데 75년도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바로 외교부에 들어가서 한 35년간 외교관 생활을 마치고 지금은 이제 마지막 포스트가 미국 대학교였습니다만 지금은 민간인 신분으로서 또 우리 외교안보연구원 중국연구센터에서 이제 중국과의 연구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해서는 1972년도 아마 까마득한 어떻게 보면 한 40년 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당시에 키신저 국무장관이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해서 미국과의 이제 관계 개선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또 상하이 커뮤니케라는 그런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만은 뭔가 하여튼 우리 중국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정말 공부를 시작은 했습니다. 그러다가 현실적으로 더군 관계가 거의 없었었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대만하고만 그때는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은 하지는 못하다가 90년에
제가 워싱턴 근무를 마치고 본부에 중국과장으로 들어오면서 중국하고 이런저런 훈련을 맺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90년부터 시작해서 한 20년 전 크고 작은 중국 관련 일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중국 대사까지 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에 중국 업무를 하면서 어떤 나라 집단이라든가 또 한중 관계 이렇게 해서 말씀드릴 생각이었습니다만 시간이 지금 제가 한 시간 정도 주어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현재 중국의 어떤 변화하는 모습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한중 관계 부분에 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파워포인트도 있긴 있는데 그거 보면 조금 정신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흔들어서도 준비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도 중국의 GDP가 39조 8천억 위안, 약 5조 8천억 정도면서 세계 제2의 경제대국 됐다. 그래갖고 보통 큰 뉴스가 됐었죠. 또 거기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중국이 너무 커갖고 이게 앞으로 괜찮겠느냐 이런 쪽에 심리었다. 그런 어떤 위험론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중국 위험론이라는 것이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 그 뿌리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본다면 역시 과거에 몽골 제국이 유럽을 제패하면서 어떤 평화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그런 것이 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중국 위험론이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만 최근에 와서 90년대 이후에 중국의 경제 발전을 아주 눈부신 속도로 하면서 분명히 커지니까 중국 위험론이 주기적으로 등장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도 경제적이만은 군사력 장면에서도 예를 들면은 지난 8월 달에 그 중국 최초의 어떤 항공모함 이렇게 시험 운항에 들어갔고 또 금년 1월 달에는 잘 아다시피 스텔스전 젠20이라는 스텔스 전투기를 또 시험에 성공을 하고 이러면서 중국의 군사력이 상당히 팽창되는 것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상을 줬습니다. 또 우리 군사비 또 2010년에는 그 전년에 비해서 사실은 뭐 10%가 안 됐었는데 금년에 와서 다시 또 전년 대비 12%의 군사비 예산도 책정했고 공식적으로는 발표가 뭐 900억 불 넘는 숫자입니다만은 그 실제로는 숨겨진 것들 이렇게 계산해 본다면은 중국의 국방 군사비가 1,600억 불 정도 될 것이다 하는 뭐 그런 얘기도 있듯이 이 뭔가 하여튼 중국이 군사력으로 크게 팽창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뭐 공자원이라든가 또 해외에서의 자원시장 쟁탈 이런 거로 겹쳐서 뭐 중국이 연문이 크게 통합되었던 그런 게 아닌가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뭐 여러분들 국제정치 이론을 공부하시니까 뭐 자유주의하고 현실주의 이런 걸 본다면은 한 나라가 국력이 급격히 이제 팽창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기존 세계 균형의 변화를 가져와서 어떤 패권적인 것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것이 현실주의 정치론이고 미어샤이더 같은 그런 교수들이 대표적인 학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쟁 가능성도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더 이상 더 크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견제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는 식으로 지금 반론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중국의 지도자들 기회 있을 때마다 중국은 결코 백공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그건 아마 2010년도에 어떤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국제적으로 그런 중국 연립 부각됨에 따라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반성에서 도강양이라는 개념에 대한 그 점도 다시 감시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원래 도강양이 하면은 사실은 뭐 그 실력이 있어도 그거를 감추고 남한테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통 이제 해석이 되는데 많은 국제적으로는 물론이고 중국 사람들도 이것이 과거 춘추전국 시대 때 5월
뭐 동지한테 나왔던 얘기처럼 와신상담의 개념, 즉 지금 우리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상황이 좋을 때까지 꼭 참고 인내하고 있다가 충분히 실력을 기른 다음에는 우리 실력을 박탈내보이겠다 하는 것이 와신상담의 뜻이라면은 지금 지도자들은 중국은 지금 와신상담의 자세로 봐서는 안 되고 실력이 충분히 있어도 그걸 드러내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겸허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요즘 동아양의 뜻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거 역시 중국이 용면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논의라고 보죠. 또 중국 지도자들 만날 때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중국은 1인당 GDP를 치면은 이제 4,000불 넘는 어떻게 보면 개발도상국이 한 나라다. 어떻게 우리가 그 정도 수준 갖고 그렇게 발전국가 될 수 있겠느냐. 또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국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국내 문제 해결에도 골치가 아픈데 우리가 언제 바깥을 나가서 발권을 추구할 만큼 그런 여유가 있겠느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응 논리를 펴왔죠. 그래서 후지타오 또 미첼적 특히 어떤 화평 불기라든가 평화발전, 조화발전 이런 용어를 쓰면서 중국이 결코 어떤 패권적인 게 아니라 주변 국가들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같이 공생하고 공용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국의 정책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토론토에서 멍크 디베이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21세기는 중국에 속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중국이 도미넌트 파워가 될 것이냐라는 제목을 놓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디베이트라는 건 특별한 형태의 이제 토론 형식이죠. 프로가 이렇게 나눠서 각각의 입장을 이제 개진을 하고 처음 시작하기 전에 투표를 하고 또 아마 한 2,000여 명 청중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 디베이트가 끝난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비교를 해서 누가 더 옳았느냐 하는 어떻게 보면은 시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21세기는 중국의 시대가 될 것이다라는 그 프로의 입장에서 선 사람들은 이 버거슨이라는 역사학자하고 데이비드 리라는清华대학의 세계경제연구소장이 이제 프로로 참여를 했고요. 또 반대로 컨의 입장에 선 사람들은 잘 아시는 키신저 박사하고 자카리아라는 이제 타임지 편집장이었습니다. 대충 뭐 논리는 거기에 적어놨습니다만은 이 프로 입장에서는 특히 그 데이비드 리라는 사람의 주장은 중국이 에너지가 지금 충만되어 있다. 뭔가 발전하려는 에너지가 충만되어 있고 또 과거 중국의 영광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부활의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의 계획을 계속해 나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이 충분히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아무런 밝다. 이렇게 데이비드 리라는 사람은 강조했습니다. 한편 그러면서도 이 리라는 사람은 그렇지만은 중국은 그런 발전된 능력을 근거로 해서 결코 패권은 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의 과거 중국의 어떤 그 전투 사상이라든가 흐름 이런 걸 보면은 중국이 뭐 국력이 강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팽창이 되도록 하지는 않았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중국이 패권은 추구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프로에 섰던 그 버거슨이라는 사람은 이제 상대적으로 미국과 유럽이 이제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려워지고 몰락하기 시작한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21세기는 중국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런 논리를 쳤습니다. 반면에 이제 키신저라든가 이런 자카리아 같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 중국 내에 쌓여있는 국내적인 어려움, 뭐 실업 문제라든가 또 빈부 격차 문제라든가 또 지역 간 불균형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키신저가 특히 강조한 것은 30년 내에 중국의 노동인구 2명당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어떤 발전 장벽이라고 하면서 대단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정학적인 얘기를 하면서 중국이 패권 국가가 되려고 할 적에 과연 주변에 같이 좀 커가고 있는 인도라든가 또 일본이나 베트남 주변 국가들이 이걸 그렇게 해야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발전을 계속 하겠지만 그러나 패권 국가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키신저에게는 거기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우리가 중국을 이렇게 위협시해서 어떤 격리하거나 견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국제사회가 이렇게 중국을 잘 이렇게 같이 포용을 해서 같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인정해줄 건 어느 정도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것이 사실은 키신저의 어떻게 보면은 그 토론 중에 결론은 결론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디베이트가 끝나고 나서 해결을 하는데 역시 중국의 국력은 뭐 앞으로도 커진다는 데 대해서는 뭐 대체로 그렇게 보면서도 그러나 패권 국가가 되기 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이 더 모조리를 차지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미국에서도 그 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또 중국 위협만보다는 이런 방향으로 지순적으로 어떤 생각을 많이 따르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년도가 특히 중국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저지르고 또 관여를 하면서 진짜 한국 사람들도 이게 중국이 진짜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게 앞으로 큰일 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했습니다. 저는 크게 봐서 두 가지 요소가 있지 않나. 그래서 하나는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2008년도 국제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뭔가 새로운 자신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쌓였고 그것이 꼭 지도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한테도 그런 생각이 근본하게 좀 퍼졌던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체적으로 조율되어서 중국의 외교 정책이 그렇게 방향으로 나갔다기보다는 그러한 어떤 분위기의 편성에서 이런 좀 강한 조치들을 취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미국이 과거에 부시 행정부 때 뭐 이라크 사태나 아프가니스탄 문제 이런 걸 내놓고 아시아에 별로 상대적으로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오바마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아시아에 좀 더 관심을 갖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그 불거진 국제금융이기 때문에 중국의 협력이 불가피해서 그래서 초창기에는 어떤 그 아시아의 뭐 국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그때쯤 되니까 국제금융위기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정돈이 되고 또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의 전장의 문제도 어느 정도 좀 정돈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아시아의 회기를 주장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중 간의 갈등이 부각된 거고 또 그 안에서 대응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2010년 중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대만에 대해서 F-16 전투기 같은 걸 포함하는 그런 고성포 무기를 하겠다 한 것이 2010년도 1월 달에 있었고 또 2월 달에는 중국이 되게 싫어하는 달라이라마를 또 백악관에서 오바마가 만나는 그런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중국으로부터 많은 반발을 초래했죠. 또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핵심 주장이 이것이 단 남중국해 아세안 국가들만 하장되는 게 아니라 미국 해군 내 어떤 작전 이런 데도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서 소위 말하는 아시아에서의 양면역 경쟁을 이제 미국에 대해서 보전한 걸로 미국도 받아들이게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도 그걸 이제 공개적으로 반박을 하고 자기들이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한반도에서는 3월달에 천안함 사건이 있고 11월 달에 영통도 포격 사건 또 조대수의 중요한 분쟁 뭐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2010년도에는 발생을 하면서 그와 같이 미중 간의 어떤 대립적인 국면들이 굉장히 부각돼서 나타났다 하는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다행스럽게도 작년 소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에 한반도의 상황이 아주 급히 이제 급격히 악화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 간에 이게 이래갖고는 좀 곤란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다음에 1월달, 금년 1월달에 예정되었던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측으로서도 이거 좀 미국과의 관계를 좀 어느 정도 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또 그 외에도 역시 내년도 18차 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지도부 교체가 이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갈등이 불거지고 부각되는 것은 중국의 인터레스에 맞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작년 12월 초에 이제 라이빙고 국무위원이
외교부 웹사이트에다가 중국 외교정치에 관한 평화발전 외교정치에 관한 장문의 글을 게재를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은 평소에 하던 얘기를 반복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면서도 의도적으로 소위 남중국해가 중국의 핵심 얘기라는 그런 표현도 빼고 또 미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그런 문장도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그 정도의 이제 시점을 계기로 해서 미중 관계가 다시 좀 이렇게 대화 국면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중 간에도 2010년 기간 내에 여러 가지로 우리 측에서도 불만이 많았고 중국 측으로 또 북한 생각을 해서 이런저런 서로 간의 의견이 맞지 않았는데 작년 연말 이후로 한중 간에도 좀 그런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려는 노력이 우리도 뭐 필요했습니다만 중국 역시 그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서 금년 초에 외교장관들이 서로 왔다 갔다 했고 또 우리 총리도 중국을 방문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국 대외 정책의 흐름에 관해서 이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중국의 발전, 국가 발전 전략 큰 틀을 보면은 역시 경제를 우선적으로 좀 발전시켜서 국력을 키우겠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동시아평이 이제 일찍이 개혁 개방 정책을 하면서 그와 같은 목표로 이제 강하게 추진했죠. 그 후에 장점이는 그와 같은 개혁 개방을 더욱더 활성화시켰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후진타오 체제에 오면서는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 이제 어떤 그 사회적 조화 균형 분배 면에서 조금 신경 쓰기 시작하는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을 정도지 본질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그런 경제 건설 우선에 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 정책도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주변 국가들하고의 어떤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어떤 평화적으로 어떤 평화적인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 정도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도 뭐 동학양의 얘기가 좀 나왔지만은 동시에 또 사불 정책이라 그래서 한 걸 보면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죠. 패권을 추구하지 않겠다라든가 또 절대로 동맹을 맺지 않는다라든가 또 남은 나라 내정에 간섭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가 앞에 나서서 무슨 이렇게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그런 네 가지를 이제 중국 외교의 이제 기본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요 한자로 원래 9자로 쓴 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얘기예요. 우선 자기 일부터 먼저 충실히 처리하고 그 다음에 딴 신경 써라 하는 얘기인데 이게 보통 사람이 얘기하면 별거 아닌, 그런 얘기도 하고, 동사평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를 동사평의 한 말 중에서 가장 위대한 말이다 또 이렇게 극찬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괜히 남의 나라 이래서라 간섭하지 말고 중국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복잡하니까 그저 무슨 중국 문제나 똑똑히 먼저 처리하자 이러한 지침인데 그 부분은 지금까지도 상당히 면면에 내려오는 그런 기본 정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점에는 3단계 발전 전략 그리고 이어서 이제 후진타오도 이걸 계속 하는데 중요한 거는 단계적으로 발전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안정적인 그 주변 환경의 조성에 유의력을 집중한다 하는 것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선진 강대 국가는 안정적으로 어떤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또 주변 국가는 삼림 정책이라 그래서 목민, 안민, 본인인데 이거는 주변 국가하고 친하게 지내고 안심시키면서 동시에 같이 공동으로 번영하자는 그런 정책을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게 잘 이루어졌느냐 하는 걸 떠나서 이 사람들이 정책 목표를 제시한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고 이어서 화평국기, 화평발전, 조화세 원선 이런 것들은 중국 위협력에 대응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평화적인 주변 환경 구성하는 하자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년도 이제 아마 가을경에 중국의 공산당 18차 당대표대회가 열리게 되고
그거를 통해서 후진타오가 물러가고 시진핑이 이제 들어서는 소위 5세대 지도부로의 이제 교체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뭐 시진핑이 군하고 관계가 상당히 관계가 많고 그 지금 부인이 뭐 현역 소장으로서 분위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보수적이고 강경한 그런 대외 정책을 취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뭐 그렇지만 저는 몇 가지 그런 뭐 이유가 있기 때문에 5세대 지도부가 들어서더라도 현재의 기존 그런 외교 정책을 크게 바꾸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단 지도체제라는 게 9명의 지금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주요 정책을 결정을 하는데 이 9명이 물론 18차 당일에서 2명을 빼고 나머지 7명을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 어쨌든 정책 상무위원 말고도 중앙정치국원들은 현재 있는 사람들이 또 상당히 또 같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12차 우회년 계획이라는 것을 보면은 금년 초에 확정을 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소위 말하는 경제사회 발전 계획을 담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차세대 지도부가 들어와도 3년간 이미 확정된 그런 사회 경제 발전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또 후진타오가 물러나더라도 뒤에서 역시 지금 장점인이 후진타오 체제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듯이 또 상당한 영향을 행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국의 정책은 외부 여건이 그렇게 강요하지 않는 한 아마도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변화 면에서는 역시 중국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집단 지도 체제 그리고 공산당 연보하에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큰 흐름은 앞으로 당분간 계속 그렇게 유지될 것이고 가까운 장래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그 안에서도 점진적인 변화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는 배경은 첫째는 역시 IT가 이제 중국에서도 크게 발전되고 보급되면서 지금 중국의 이동통신 휴대전화 갖고 있는 사람들 숫자가 8억 5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13억이 조금 넘는 인구에서 이 8억 5천만 명이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에 지금 가입되어 있는 숫자가 지금 4억 5천만 명인데 이 역시 지방에 좀 돌 발달된 지역 이런 거기를 다 포함한다면은 도시를 중심으로 본다면 대단히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터넷상이나 이런 미니 블로그 이런 데상에서도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특히 이 부정부패 문제라든가 좀 언태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대우를 받았다는 경우는 거의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금 인터넷상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방향으로 나올 수 있지만 또 어떨 때는 민족주의의 더 감정적인 부분을 흘러갈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는 좀 관심을 갖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국도 이런 인터넷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국도 최근에는 공공의회를 대단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외교 백세에도 금년도 보면은 이 과거에는 없던 공공외교라는 표현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국민들한테 대해서 중국의 정책이 뭔가 하는 것을 널리 홍보하는 것도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예전에는 당중앙선전부에서 어떤 문제에 관해서 어떤 방침을 정해서 리플을 하다가는 그게 그대로 시행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모든 언론들이 거기에 따라서 했는데 얼마 전에 발생했던 별강성에서 열차 고속철 전복 사건을 보면은 당중앙선전부는 지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요 매체들에서 그 사실도 보도하고 정부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중앙에서도 이제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절감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밑에서 물어보면 무시하거나 그냥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어떤 설득 노력 같은 것도 지금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민주화와 이제 자유경쟁의 요소 이것도
물론 저희들의 기준으로 보거나 할 적에는 이게 대단히 미흡하고 아직도 멀었다 하는 건 저도 물론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중국의 변화라는 것은 어떠한 시점에서 바라봐서 이것이 부족하다, 미흡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과거 몇십 년간의 과정을 이렇게 쭉 흐름으로서 볼 적에는 그런 어려운 여건 안에서도 그렇게 이렇게 쭉쭉 어느 정도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중국에는 지금도 물론 국가 지도자들을 직접 선거해서 뽑지 않죠. 그러니까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국은 아주 말단 행정기관 단위에서 이미 충분치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떤 자유경쟁 요소를 도입을 해서 직접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실험적으로 하고 있고 계획상으로는 2012년까지는 중국의 전역까지 이것을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할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나름대로 중국은 항상 모든 제도를 도입할 때 항상 어떤 부분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실험을 해봅니다. 이 경제개혁개방도 심천이라는 데를 처음에 시작을 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점점 확대했듯이 이런 정치개혁 문제도 아마 지금 일부 지역부터 시작을 해보고 이게 자기들한테 큰 부담이 없겠구나 하는 판단이 있으면은 이제 그걸 다시 또 확대하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제 정치개혁 얘기를 중국 지도부들도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그 원자버 총리 같은 사람들은 금년 들어서도 한 두 번째 아주 공개석상에서 이 정치개혁 얘기를 꺼냈습니다. 물론 원자버 얘기한 정치개혁은 우리가 말하는 무슨 자유민주주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전제 비중을 두고 있는 거는 공산당의 영향이 너무 크니까 이거를 조금 줄이는 면에서 행정부하고 당정을 좀 어느 정도 권한을 분리하는 그런 쪽으로 개혁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아직 과거에도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성공을 하지 못했던 건데 앞으로 제 5세대 지도부가 들어서면 그런 부분도 당내 민주화 문제와 더불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 초에 이제 중동에서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자스민 혁명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중국에서도 이게 큰 영향을 미쳐서 중국에도 정치에 큰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많았고 심지어는 북한에서도 이 자스민 혁명 같은 게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들을 많이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언론을 중심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되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배경에는 사회에서 얘기하듯이 일정한 국민소득 수준이 되면은 정치 사회에 참여에 대한 욕구가 커져갖고 결국은 그 체제에 큰 변화를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한국도 과거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4,000불이 좀 넘는데 그것이 한 7,000불, 8,000불 정도 수준 되면은 중국도 큰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기본적으로 자유와 인권, 또 민주주의 이런 것들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데 중국이 결국은 이거를 문제 가지고 무시하고 이거를 중국식으로만 가겠다고 끌고 갈 수 있겠느냐 또 이렇게 또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갖고 소위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는 결국 붕괴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들도 하고 계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단기간에는 짧은 기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상당한 사람들이 중국 국민들의 다수가 이 공산당 통치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평가를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항일주쟁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중국이라는 하나의 큰 나라로 통합을 해오는 데 있어서 공산당이 아주 적극적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또 통합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여태까지 경제 발전을 이루어온 그런 그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이나 다른 지역하고는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집단 지도 체제고, 집단 지도 체제가 또 영원히 똑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10년 단위로는 주요 구성원들이 바뀌는 그러한 그 집단 지도 체제이기 때문에 1인 독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중석이 혹시 좀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중석을 이렇게 보면은 이런 정책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별로 많지가 않아요. 대개 대학생들도 많이 대학을 해보면은 졸업해서 어디 좋은 직장 취직해갖고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좋지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천안문 사태 때 국경제약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과도하게 관심을 가졌던 것이 그 이후에 여러 가지로 비참한 형태가 나타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안동에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자체적으로 보면 학생들이 그렇게 오거나이즈 돼갖고 어떤 정부를 비판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물론 연간 한 10만 건 정도의 시위가 있습니다. 중국 내에. 근데 대부분의 시위들은 되게 경제 문제와 관련된,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권리와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이제 정부 당국의 어떤 무리한 조치나 이런 부분에 침해받았다. 그래서 거래내서 데모를 하는 거지. 그것이 곧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인한 별로 연결되지 않는 또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반면에 이제 중국 정부의 대처 능력이라는 것은 대단히 신속하고 대단히 아주 어떻게 보면 무자비할 정도로 강하게 이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면은 2009년도 5월 달에 신장 위글에서 위글족하고 이제 좀 소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최근에 남은 것이 있었고 광동도 있었지만 그 원래 출발점은 이제 광동에서 한 공장에서 그 위글족 근로자가 이제 좀 대우 불만 만들 수 있는 대우를 받고 처리가 잘못되는 과정에서 시위가 이제 출발했는데 그것이 이제 위글족 신장 위글 자치구까지 크게 번졌습니다. 보통 같으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처리를 보통 나는 하겠지만은 당시에 후진타오가 이태리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담에 참석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초청받은 많은 국가원수들 우리나라의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개별 이 회담도 다 정해져 있었었는데 신장 위글에서 소요 사태가 났더니 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캔슬을 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하고 만나는 모든 중요한 일정을 다 취소하고 바로 비행기 타고 후진타오가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외교 관례를 보면 국제 관례를 보면 어느 걸 보더라도 이 정도까지 중국이 어떤 국내 문제 발생하면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그걸 대응하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는데 이런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가까운 시일에 중국의 민중공의가 일어나서 큰 변혁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제가 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경제면에서 보면은 중국 경제 2010년에도 10.3% GDP 성장을 했고요. 또 물가 상승률도 2010년에는 그래도 상당히 리저너블하게 3.3%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럴 정도로 중국 경제는 국제 금융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제 발전을 해왔고요. 다만 최근에 들어와서 유동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국제금융위기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4조 위엔이라는 한 6천억 정도 되는 그런 큰 돈을 갖다 풀었습니다. 국내 경기 부양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지만은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이제 물가가 이제 상승하는 그런 결과가 돼서 금년 들어와서는 상반기에 5.4%의 이제 물가 상승을 이제 가져오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하여튼 중국 경제는 어쨌든 외형적인 그런 매크로 숫자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9.6%가 성장을 했죠. 또 작년에 무역에 흑자가 1,800억 불을 또 달했고요. 또 외환보유고도 최근에 보면 한 3조 2천억 불 상당히 많은 그런 외환보유를 갖고 있을 정도로 중국 경제가 지금 발전했습니다. 물론 국내 문제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 문제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1인당 GDP를 보면은 상해 같은 경우는 13,000불 정도 안에서
좀 후진 지역인 귀주, 마오타이가 생산되는 귀주 지역은 한 2,000분이 좀 못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 6배 정도의 이런 GDP 격차가 있다. 다시 발전된 지역과 낙후된 지역의 차, 이런 것들이 앞으로 중국의 큰 문제로 부담으로 계속될 것이고, 물론 정부 당국도 이런 걸 의식을 해서 뭐 서부 대개발 사업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쉽게 그렇게 하루 이틀에 처리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소득 불균형, 이게 지금 세계은행 기준으로 볼 적에 다시 말해서 하루 1달러 미만 소득을 하는 사람을 빈곤층이라 이렇게 정의한다면은 중국이 1억 5천만 명의 빈곤층입니다. 또 그리고 중국 인민 13억이 넘는 인구 중에 상위 10%가 중국 전체 자산의 80%를 지금 소유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GDP 개수, GDP 코에피션트라는 걸 보면은 0.5로 나왔는데, 사실 이게 미국 0.4를 넘으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경이 소득이 심한 걸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0.4인데 중국이 0.5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도 더 소득 불균형이 심하다.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어떤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 나라의 경제 상황이 자본주의 본부자면 미국보다도 소득 불균형이 심하다는 것은, 이것이 중국이 얼마나 심각하게 안고 있는 문제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업률도 보면은 공식 실업률은 4.3%로 발표가 됐지만은 농촌의 잉여 인력 이런 걸 감안한다면은 한 14%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물가 상승률도 금년 하반기 7, 8월 이걸 보면은 벌써 6%대가 넘어가는 그런 물가 상승이기 때문에 이 중국 당국이 지금 큰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식품가격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서민들 생활에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데, 중국의 주택가격 상승은 젊은이들한테 심각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집값이 올라가서 평생 벌어봐야 집 한 채 살까 말까 하는데, 다만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 여성분들이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전세라도 뭐 같이 시집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중국은 아직 그 전세 제도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아서 집을 소유하지 않으면 장가하기 어려운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국 전후에서는 오히려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더 큰 불만으로 지금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최고 나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역시 중국의 발전 모델과 관련해서 지금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많이 들어보실지 모르지만은 총칭에 당석이고 있는 보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보이보라고 다들 옛날에 부총리도 하고 그렇게 있겠지만은, 이분이 이제 총칭시에 서기로 가면서 이 빈부 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소하겠느냐 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갖고 부동산 가격을 조정을 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물론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을 싼 값에 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실제로 주택 가격에 그런 원자재 가격에 이런 부분도 많이 개입을 해서 싼 값에 집을 지어놓고 임대를 해주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근사한 얘기다, 이렇게도 또 들릴 수는 있는데, 어쨌든 중국에 여러 가지 안고 있는 격차 문제라든가 주택난 문제는 하나의 해결책으로서 이제 그런 문제를 제시한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 경제하고는 또 사실은 완전히 이제 괴리된 일이고, 또 기존의 관련 법령하고도 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대척점이 있다고 할까 하는 게 이제 광동에 있는 저희 왕양서기가 주장한 행복광동이라는 이제 모토인데, 이 행복광동의 얘기는 뭐냐 하면은, 과거 우리도 이제 그런 논쟁을 많이 하죠. 우선 파이를 키운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분배를 좀 더 신경 쓰자 하는 주의고, 중국은 아직 그 정도 단계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또 경제 발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분배 문제를 적극적으로 생각하자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모든 나라에 있는 논쟁에 사실은 중국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분배냐 성장이냐 관계놓고 정치하고 이제 광동모들이 대결하고 있는, 특히 내년도 18차 당대를 이제 앞두고 어떻게 보면 또 그 정치국 상임위원장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냐는 그런 정치적인, 물론 어떤 경쟁, 개혁 경쟁도 한 원인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지금 중국에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뽀시라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걸 하면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옛날 흰색 열창이라고 해서 이 군가, 그다음 군사주의 혁명 당시에 불렀던 노래 이런 것들 합창 대회를 지금 전국으로 돌고 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끌고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일반 그 서민들이 느끼기에는 이거 뭐 좀 이렇게 발전했다고 하는데 자기가 보면은 뭐 얘나 지금 똑같고 차라리 다 같이 못 살던 데가 좋아하던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좀 어떤 이 시대에 대한 향수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게 유행하고 있는지 그래서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물론 금년이 공산당 창당 90주년이라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활동이 많이 누렸다 이렇게도 물론 발생이 됩니다만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와 같이 어떤 민중들의 불만이 좀 어느 정도 그 밑바탕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무슨 그래서 결국 이제 중국이 지금 뭐 제가 총칭하고 광동 모델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년 3월달에 확정된 12차 우리명 계획의 내용을 보면은 역시 비중은 그래도 광동식 광양 쪽에 더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제 약간 구호 슬로건이라고 그럴까 그걸 보면은 이제 민생 안정을 뭐 중시한다라든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가겠다라든가 또 sinh育도 좀 낮추고 또 환경 규제도 강화하고 또 근로자들의 어떤 그 복지라든가 최저임금 인상 이런 부분이 신경 많이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서 계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하겠다 하는 것은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중국 위안화 이게 뭐 국제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특히 이제 2008년도 국제금융위기 이후에 중국의 상대적인 경제력이 이제 크게 부각이 됐죠. 그러면서 이 위안화를 이제 국제적인 기축통화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중국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제 중국이 현재 그 국제금융 시스템은 좀 문제가 많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부터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 국가들,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국제금융 체제에 대해서 좀 그 발언권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국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G7이고 G20도 회의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한중간에 긴밀한 공조를 할 수 있는 서로 간에 같은 논리를 썼었습니다. 제가 대사를 쓸 적에도 이 국제금융위기가 났을 적에 한중간에 거의 동일한 그런 논리를 핀 게 뭐냐 하면은 첫째 하나가 보호무역해서는 안 되겠다. 다시 말해서 경제가 어렵다고 스스로 이렇게 보호무역 조치를 취해갖고 외국과의 무역을 이게 좀 조절한다거나 좀 억제한다든가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면 세계가 다 망한다.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하지 말자. 이런 점에서 중국도 해외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많고 한국도 대무역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서로 간에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이해관계 일치됐다. 또 두 번째는 역시 IMF 체제에서 미국 주도로 움직였는데 우리 한국이나 중국이나 서로 마찬가지로 대표권에 있어서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약했다. 우리의 경제력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한중간에 입장이 같아서 같이 협력을 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위안화의 국제 기축통화 문제 이런 부분에는 중국 사람 스스로 이거는 너무 이르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국제금융체제를 운영해본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 뭐 위안화가 아무리 뭐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집중하기에는 자기들이 불안하다. 그래서 이런 논의는 안 하니까 낫겠다는 얘기들을 그때부터 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밑에 소개하는 그 중국 인민은행의 아주 고위관계자 얘기하면은
2025년 정도를 두고 그때쯤이면은 앞으로 한 20년 후를 그때쯤이면 이제 중국 위원회가 통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이렇게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중국이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것이 지금 위안화, 그러니까 무역 결제 대금을 위안화로 결제하는 그런 거로 지금 적극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홍콩, 마카오부터 시점적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은 아세안 많은 국가들하고도 이미 위안화로 무역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게도 우리한테도 위안화로 무역 결제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지금 우리한테 해왔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무역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환전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중국하고 무역하는 사람들은 그걸 달러로 하려면은 다시 또 위안화로 하는 것보다는 환전 수수료가 더 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출 대금을 위안화로 받으면 다시 또 중국에서 수입할 때 위안화로 돈을 또 갚으면은 이 수수료가 많이 줄어들죠. 편리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연간 500억 불 정도 흑자를 보고 있는데 그 흑자를 그 위안화를 만약 갖고 있게 된다면 이게 국제적으로 지금 컴포터블하지 않은데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에다가 그냥 500억 불에 해당하는 위안화를 쌓아놓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본 필요한 사람은 줄 수 있겠지만 달러 같으면은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유럽하고 교역을 하거나 아시아나하고 교역을 할 때 얼마든지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위안화는 아직은 그런 단계가 못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신중하게 그 부분을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런 문제점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무슨 조치들을 취하고 있느냐 우선 홍콩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 중국의 소위 말하는 정부 채권 이런 거를 이제 위안화 표시 채권을 발행합니다. 홍콩을 통해서. 그래서 인민폐를 위안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중국 채권 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인민폐 채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지금 서서히 취해나가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본토에 직접 상장은 아닌데도 홍콩을 통해서 위안화로 된 증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을 중국이 서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리커창 부총리가 홍콩을 방문했죠. 8월 말인가요? 그때쯤 됐을 거예요. 가서도 그런 조치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그 메시지는 결국은 위안화 무역 결제를 하는 나라들에서 위안화로 돈을 갖고 있어도 쓸 데가 있다라는 그런 이거를 알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면은 그 중국은행 고유 관계자 이렇게 보면은 위안화 결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위안화로 된 어떤 투자 이제 앞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기축 통화를 하겠다는 생각인데 위안화 무역 결제가 사실은 2009년 하반기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발전하는 속도가 굉장히 지금 빠릅니다. 지금 보니까 금년도 1분기에는 6.9%였는데 2분기 하면은 이게 8%까지 그 숫자가 늘어갈 거고 2015년도에는 근 20% 전체 교역액의 20% 정도를 위안화 결제로 하겠다는 이거는 대개 보면 예측치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럴 정도로 위안화의 어떤 영향력은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중국 사람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충 중국의 변화와 관련된 얘기고 실제로 늦게 시작했는데 딱 3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중관계에 관해서 한 10분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솔직히 한 번 더 된 중국의 인식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두 부분이 경쟁하는 게 아니냐. 첫째는 오랜 기간 동안 수천 년간 우리가 인접한 국가입니다만은 대국이라는 그런 인식이 중국 사람들한테 많이 있죠. 물론 겉으로는 잘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런 의식들이 상당히 뿌리 박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대국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국하고 좀 뉘앙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이 대국이라 그럴 적에는 규모가 크다라는 점, 예를 들면 인구가 많고 인구가 13억이 넘는 거 되고 또 땅덩어리가 한국의 100배 정도 되는 땅덩어리니까 그 규모가 크다는 점을 강조해서 대국이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어떨 적에는 어떤 우월감 같은 걸 표시하지만 또 어떨 적에는 문제가 많은 나라들은 뉘앙스를 갖고 있는 그런 대국이라는 용어를 중국사하고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사실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고 그런 점을 갖다가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중국도 지금 그런 과정이 있지만 그러면서 중국의 경제를 지금보다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에서 한국과의 어떤 협력 이런 부분도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까 소개드렸던 광동의 왕양석이 같은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광동 경제가 지금 인가공 수출 중심으로 해서 여태까지 커왔는데 이거 갖고 이제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뭔가 하이테크 중심으로 해갖고 제조업을 좀 더 그 기반을 높인다거나 내 시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뭔가 한국으로부터 배울 수 있게 많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본다면 역시 그런 어떤 서로 다른 조금 그런 생각들이 중국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역시 전략적으로 보면은 한반도가 당연히 중요하죠. 북한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한국 역시 중국에 있어서는 앞으로 태평양을 넘어서 미국하고 어떤 경쟁하는 과정에서 이 한반도를 우리하고 관계를 중시해서 어느 정도 관계를 다져놓지 않으면 여러 가지를 지장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그런 전략적 요청 이런 점에서 미국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정책의 기본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중국의 국가발전 전략을 위해서는 주변 환경의 안정, 평화 안정이 중요하다. 한반도도 예외가 아니고 한반도 평화안정이 있어야지 자기들이 마음 놓고 경제발전에서 매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도 누가 무슨 일을 저지르든 간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남한이고 북한이고 한반도 평화 안정이라는 거고 어느 쪽에도 다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를 중국이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점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중 관계에겐 대개 이런 통계는 보시면 알 거고요. 하여튼 적어도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내년에 이제 수교 20주년이 되는데 여러 가지 지난 20년을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20년을 설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모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한중 간의 어떤 내재하는 문제, 특히 작년에 이 부분이 돌출되지 않았나, 부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크게 보면은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한미동맹 부분입니다. 이 한미동맹 부분에 관해서 중국 사람들은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은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인식을 해왔고 그런 점에서 한미동맹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았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는데 이 한미동맹이 이게 포괄적 동맹으로 되면서 이것이 중국에 대응하는 하나의 동맹 체제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중국 사람들이 좀 갖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한중 간에 더욱더 사실은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도 나타났지만 대북 정책에 대한 서로의 입장 차이입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지 자기들로서는 여러 가지로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거는 기회 나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고 세 번째 문제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보면은 중국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을 거두고 나름대로 자긍심을 높이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걸 잘 인정해 주려고 하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계속 무슨 페노미라는 얘기하고 중국 같은 화장실에 문이 없더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상하게 어떤 부정적인 면만 보려는 그게 뭐냐면은 커가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의 일부라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많은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대접을 해 존중을 해주려는 생각을 안 하고 물론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많은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인데 중국 사람들도 역시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한국을 좀 무시하려고 그러고 조그만 하라고 어쩌고 그런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극복되지 않으면은 한중 관계 여러 가지 취약점을 좀 노출할 수 있겠다. 최근에 나오는 혐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대해서 관련돼서 등장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중 관계는 기본적으로 2000년 6월 달에 김정일 방중시의 장점을 주석하고 김정일 사이에 합의된 16자 전통을 개성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설리고 협력하고 이 16자로 표현을 하는데 이 관계는 뭐 지금도 그 16자로 그대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신문에서 많이 보셨지만은 그 황금평 개발이나 나중선봉 북중 간의 그 합의 계약서 내용을 보면은 앞부분에 바로 이 16자를 갖다가 그대로 인용을 해서 북중 관계를 설명하는 것을 그대로 봤는데 그런 걸 본다면은 2000년대 관계, 2011년에 여전히 우호 관계를 설명하는 말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북한이 2차 핵실험한 2009년도 이후에 중국으로서는 과거는 핵 문제 좀 더 우선을 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북한의 안정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북중 관계가 상당히 전에보다는 눈에 띄게 관계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1년 좀 넘는 기간 동안에 뭐 마지막 한 번은 잠깐 경미한 거지만 어쨌든 김정일이 4번이나 중국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북중 관계가 상당히 긴밀해졌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고요. 또 교역 관계도 작년도에 34억 6천만 불,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32%가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남북 간 교역이 줄다 보니까 그 소위 풍선 효과라고 돼갖고 한국으로 하던 교역이 중국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늘어간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북중 관계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상당히 긴밀한 모습을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의 정권 전쟁 취약해지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뭔가 중국으로서는 이걸 좀 서스텐해야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미중 간의 여러 가지 갈등 국면이 이렇게 표면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경제적 역할이랄까 뭐 그런 면에서 대외적으로 북중 또 거기 경우에도 러시아까지 첨가해서 어떤 그런 세를 좀 보이려는 뭐 그런 부분도 작용했던 게 아닌가 좀 그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중국이 왜 북한의 혼란을 바르지 않느냐? 왜 북한의 안정을 원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한 서너 가지 이런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늘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북한이 혼란에 빠지면은 그 난민들이 우르르 국경을 넘어서 중국 땅으로 오게 되고 동북지방에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혼란을 원치 않다. 이게 공식적으로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있겠는데 역시 중요한 거는 북한이 약화되면은 상대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한반도에서 커질 것이고 그 부분을 중국으로서는 바람지 않는 현상으로 볼 것입니다. 그거를 그러면 견제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미국하고 보다 본격적으로 대결적인 그런 자세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또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또 장애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를 만들지 않고 조용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지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한 핵을 인정치 않겠다 하는 것은 한중 간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서 민간 분야에서는 중국의 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핵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워도 데파토 그걸 전제를 하고 관리 차원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서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한중 간에 또 서로 의견 차이로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쨌든 육자회담을 빨리 개최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저희는 육자회담 개최하는 것 자체는 반대를 하지 않는데 저희들 전제 조건이라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 북한이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자고는 하지만은 저희는 무슨 프리스텝이라고 해갖고 좀 북한이 진정성 있는 조치를 먼저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이 사실은 쉽게 좋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듣기는 얼마 전에 북경에서 남북 간의 핵 관련 회의가 개최가 됐고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회의 자체에서는 북한이 좀 적극적으로 경청하려는 그런 자세를 보였다. 그래서 우리 집 발표단들이 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성과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그동안에 우리 한번더 장학교에서 본교수의 문제를 담당합니다만은 원래는 미국 대화 육자회담 순으로 진행되는 거를 거기 앞에 하나 더 집어넣어서 남북 대화를 하는 거고 결국은 저희들 주장이 통해서 좀 이를 받아들이고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중관계는 어쨌든 우리한테 실튼 좋던 우리하고 바로 붙어있는 이웃 나라이고 우리의 어떤 경제적 이익이라든가 안보 또 지역 문제 처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튼 좋던 앞으로 상호간의 협력을 계속 이렇게 떼나가는 필요한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 외교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공유하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붙어있는 나라끼리는 한자는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돌아보시면은 미국하고 카나다, 미국하고 멕시코, 그다음에 영국, 불란서, 독일 서로 간에 이웃하는 나라는 이 이해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분쟁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분쟁이 발생하는 걸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당연한 거다 이렇게 보고 다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원만하게 대화를 통해서 잘 수습해 나가느냐 처리해 나가느냐 이런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발휘하느냐 이게 앞으로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이제 중력이 세지면은 한국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부당한 목소리도 앞으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많은 파동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물론 중국이 WTO도 가입을 하고 또 국제사회 질서에 상당히 순응을 하고 나름대로 기존 국제 질서에서 혜택을 많이 보고 여기까지 커왔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한 얘기를 앞으로 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바로 옆에 붙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저런 압력을 느끼는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우선 한국의 어떤 매력 이 참을 계속해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서 중국이 우리를 필요로 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필요하는 기술이라든가 자본이라든가 이런 것이 항상 우리한테 매력을 느낄 수 우리가 노력을 계속해야 될 거고 또 우리하고 협력이 없이는 중국 국제사회에서 크게 뻗어나가는 데서는 지장이 많다는 걸 느낄 정도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역할도 많이 하고 이렇게 우리의 어떤 역량이나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와 더불어서 어떤 나름대로 우리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랄까 국제법이나 이런 그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갖고 우리가 주장할 것은 좀 주장을 하는 앞으로는 무조건 타협할 게 아니라 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입장을 이렇게 밀고 나가는 그런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해칭이라고 해서 요즘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또 아니거든요. 국제사회에서. 그래서 우리 주변국인 일본도 그렇고 또 중국과 앞으로 가장 크게 경쟁성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인도라든가 이런 나라들하고도 우리가 관계를 자꾸 이렇게 하면서 전략적으로 물론 노골적으로 중국에 대응한다 이런 형식으로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외교적인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중관계는 앞으로 경제를 특히 중심으로 해서 계속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2015년까지 우리가 지금 중국 통계로는 2,000억 불이 넘었습니다만 작년에 1,800몇십억 불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2,000억 불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분란이 달성될 것이다 저는 보겠죠. 또 중견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한중 FTA도 아마도 금년 내로 아마 협상 개시 선언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협상을 개시하는 거하고 그걸 언제 마음을 짓는 거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아요. 내년에 했다가도 후년에 마음을 줄 수 있지만 금년에 시작했다가 10년에 마음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협상 개시 자체는 큰 비중을 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징적으로 우리가 한중간에 경제 협력 관계 중시한다는 메시지는 양국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 FTA가 이제 곧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바로 한중 FTA 선언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관계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정치적인 이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동맹이라든가 또 대북 정책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당분간 서로 입장을 그렇게 컴프로마이즈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정책 이견은 소위 중국 사람들 좋아하는 표현이 구동존의 형태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도 예상합니다. 이 구동존의가 말 그대로만 보면은 그냥 서로 다른 의견은 그냥 두고 같은 것만 추구한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 구동존이란 말은 구대동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존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차이는 남겨두고 크게 방향으로 같이 이렇게 노력해 나간다는 뜻이어서 그 자체는 나쁜 건 아닌다면은 어쨌든 그런 의견들은 당분간은 계속 우리가 안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고 감사합니다. 이 소회의실이 마이크가 이게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질문하실 때 간단하게 자기 소속만 말씀해 주시고 크게 좀 질문을 좀 해주시고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사님이 뭐 정치경제, 뭐 사회, 문화까지는 아직 뭐 다 들어가면 나올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뭐 아무 편하게 자유롭게 궁금하신 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신 있게. 현재 사회복지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부생입니다. 질문할 거는요. 지금 그 공산당 내부에 아까 전에 민주화나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공산당 내부에도 사실은 그 어떤 권력 투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뭐랄까 공청당이랑 무슨 상하이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게 어떤 형태로 전개가 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아까 보시라이랑 왕양 얘기를 조금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어떤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성향으로 대변이 되고 있는 건지 뭐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또 무엇보다 그 당내 민주화라 그래가지고 거기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정치적으로 철학이 좀 다른 사람들도 뭐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공산당 가입한 사람들의 성향이 변화하고 어떤 식의 변화의 흐름이 있는지가 좀 궁금한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어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정치의 어떤 권력 이거를 주기 위해서 서로 내부적으로 다툼이 있고 경쟁이 있는 것은 그 예외도 없습니다. 그는 뭐 중국 공산당 일당 체제 하에서도 실질적으로 누가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이런 거를 놓고 서로 간에 뭐 그룹 간이나 개인별로 경쟁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중국에도 그 존재하고 있고 또 18자 당대가 개최된 내년 가을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치열하게 내부적으로 그런 경쟁 구도가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현재까지 대충 정치국 상무원 9명 중에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중국 헌법에 정해진 건 없어요. 정치국 상무위원을 몇 명을 하는가. 다만 여태까지 9명을 해왔기 때문에 다음에도 9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2명은 이미 결정이 됐죠. 그러니까는 지금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이제 국가주석으로 사실상 예정됐으니까 그 다음에 리커창 부총리가 지금 차기 총리로 거의 예정됐습니다. 두 사람은 뭐 이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나머지 7자리를 갖고 지금 경쟁이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그 중에서 거의 매 당대회 때마다 예외 없이 중앙정치상무위원도 했던 것이 공산당 조직부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조직부장인 리웬 차오라는 사람이 아마 자리를 하나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되는 것이 방금 전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중칭시 오시라이하고 고등광동시의 광동석인 이제 왕양이 이 두 사람이 이제 거기에 또 제거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쩌면 최초의 여성 정치국 상무원이 근본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유엔동이라는 국무위원입니다. 지금 선전 교육 담당을 지금 하고 있는 국무위원인데 역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에 이 4개 직할시가 있습니다. 북경, 천진, 상해, 중경 이 4개 시의 서기들은 다 정치부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천진시 서기인 지금 장고요, 장가오리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상해 시석인 위정성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앞으로 거의 결정되다시피 사람을 빼놓고 나오면 어떻게 결정되느냐. 말씀하신 대로 패자당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패자당은 우리가 쉽게 패자당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체로 과거에 그 부모나 또는 뭐 처갓집이 과거에 중국 그 건설 과정에서 혁명 투쟁 과정에서 많은 공헌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뭐 장인으로 돕거나 아버지로 돕거나 하는 사람들이 좀 영향력을 받았고 이 사람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자체에서 무슨 끼리끼리 모이는 그룹이 아니고 밖에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해서 칭해갖고 패자당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그룹이 이제 하나 존재한다고 보고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은 지금 시진핑 부처님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물론 등소평 아들이었던 뭐 등박광이라든가 등진박 이런 사람들은 정치 전면에 나서지는 않지만 뒤에서 어느 정도 패자당에 대한 영향을 행사를 하고 있고 뒤에서 어떤 그 관여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패자당을 하고 또 하나 이제 방하면은 공천단계를 둘 수 있죠. 공청단은 공산주의 청년단인데 여기가 사실은 젊은 학생들한테 또 이 정치적인 역량이 있을 것 같다라든가 뭔가 좀 뛰어난 실력을 가졌다는 사람들은 일찍이 이 공산당에서 이렇게 찍어갖고 공청단에 가입을 시켜서 어떤 일을 시키고 또 젊은 나이에 이렇게 관직을 주고서 이렇게 경험을 쌓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온 사람들이 지금 후진타와 주석이 그런 케이스고요. 또 총리를 지금 내정한 리커창이 그런 사람이고 또 아까 강동실 서빈 왕영이 그런 사람이고 지금 당 조직부장하고는 이연차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공청단 사람들 교육이 또 상당한 어떻게 보면 세계를 형성하고 있다. 공청단 이름이 지금 좀 전체적으로 8천만 명 됩니다. 공산당원도 8천만 명. 그래서 이 1억 2천만 명을 합치면은 중국 인구의 10%가 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중국을 움직여 나갈 때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겠는가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밖에 우리가 무슨 방이다 이렇게 할 때 상해방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장제민 주석이 10년간, 10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무슨 1인자로서 중국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같이 일을 하거나 같은 상해 지역에서 같이 했던 사람들을 통칭해서 상해방이라고 합니다. 상해방도 아까 말씀드린 패자방도 있고 뭐 공천당 계획도 있고 상해방도 있는데 이것이 또 완전히 분리된 거냐 하면은 겹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청단이면서 또 상해방 출신도 있고 패자당이면서 상해방이 있고 예를 들면은 시진핑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상해시 서기도 했고 또 절강성 서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전에는 저쪽 그 복권성에서 있어갖고 주로 개혁 개방을 쭉 했던 지역에서 지도자로 커왔습니다. 그래서 이 장천민하고는 이런저런 그런 관련이 많이 있어갖고 또 어떻게 보면은 시진핑 부주석으로 볼 수 후계자로 될 수 있었던 것도 또 장철민이 구원하게 된 거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또 상해방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석유계열, 석유방이라는 걸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중국의 석유 산업이 원체 크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거기에 무슨 석유 기업의 그룹 대표를 지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중국 정계에서 큰 영향을 발휘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은 그만뒀지만 정치공이라는 당 조직부장 하다가 국가부주석을 했죠. 결정적으로 시진핑 체제로 만든 뒤에서 마크에서 활약한 인물이 정치공이라는 진경홍이라고 우리가 한자를 써있는데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했을 만큼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 상해방위도 한다면 또 서기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는 그 사람들이 따로 모이는 게 아닙니다. 다만 서로 간에 어떤 성분이 비슷하고 하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불러주는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자기들끼리 또 협조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보시라의 서기가 그 홍색열창 그런 움직임을 이끌고 나름대로 중층 모델을 선전하고 다닐지게 예를 들어서 시진핑 부주석이 거기 내려가고 격려를 한다거나 또 지금 우방도라고 우리 국회의장에 해당하는 사람이 또 내려가서 또 하거나 이런 것들은 상해방하고의 어떤 패자당 간의 어떤 서로 간에 지원하는 그런 모습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내년도 18자 당대에서 어느 계열에서 어느 그룹에서 보다 많은 사람을
정치적 승론으로 진출시키느냐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 점에서 내부의 어떤 갈등이라기보다는 경쟁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일화를 말씀드리면은 아까 잠깐 제가 소개했던 그 신장위구 사태에 났을 적에 왜 후진타고 급히 귀국을 했느냐. 당시에 신장위군 자치구 서기를 맡고 있는 왕로첸이라는 사람은 공청당 계열이고 또 그 최초 그 문제가 발생했던 지역이 광동이면 또 왕양이 또 공청당 계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정치국 상민원 설 9번째 조영康공안부장이 이 사람이 주동이 돼갖고 이거 좀 문제가 있다. 두 사람 좀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공청당 계열 두 사람을 좀 이렇게 누르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니까 후진타가 급히 귀국을 해갖고 정리를 해서 문제시 안 삼는다 하는 걸로 결판을 내고 대신 공안을 급히 투입을 해갖고 조기에 수습을 했죠. 요즘 중국이 이제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해요. 뭐 내몽골에서 발생을 했고 홍정에서 발생을 했는데 과거하고 다른 게 중국이 지금 돈이 많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상위 10%가 80% 재산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 80%가 정부하고 대개 국영기업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고속철도 사건에서 보듯이 과거에는 상사가 좀 많은 돈으로 팍팍 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리스크가 튀고 그래서 어떤 문제를 수습하고 내문고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당내 민주화 문제는 중국 공산당의 굉장히 중요한 파도입니다. 제가 있을 적에도 여러분 혹시 뭐 몇중 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중국에 가는 뭐 4중 전이니 5중 전이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중국 공산당 대표대회는 5년에 한 번씩 개최되고 매년마다 뭘 하느냐면 소위 중앙전체회의라는 것을 개최를 하는데 이 중앙위원들이 모이는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8,000명 당원이 당대회를 한다고 다 모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를 이제 뽑으면 대개 한 2,000~3,000명을 이제 뽑아서 이 사람들이 북경에 모여갖고 당 중앙위원을 선출하고 당 중앙위원이 정치부원을 선출하고 정치부원 중에서 9명이 정치부 상위원을 선출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이제 거쳐나가는데 그 중앙위원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중국의 중앙위원들은 대체로 그 장관급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어떤 부서는 장관이 중앙위원이 못 되는 부서도 있긴 있어요. 오히려 차관이 중앙위원인 경우도 있어요. 이건 당의 어떤 서열에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데 이 민주화라는 부분이 그래서 상당히 자기들 내부적으로는 많은 관심을 갖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내 민주화입니다. 공산당하고 다른 뭐 이렇게 동등하게 하자는 게 아니고 공산당 안에서 민주화에서 여러 다양한 의견을 좀 이렇게 수용을 하자. 그래서 좀 좋은 건설적인 얘기를 내자. 그건 뭐 실제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엔차오 조직부장이 강소동 서기할 때 어떤 제도를 도입했냐면은 공산당 그 강소성 지부의 간부를 선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당원들 사이였으면 투표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직 당 간부를 옮겨 있어서 자기들 내부적으로 예전에는 위에서 무조건 지명을 해서 너 해 그럼 했는데 점점 그런 것보다는 당원들 내부에서 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런 점에서 중국 사람들이 이제 당내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요. 공산당 가입은 엄격합니다. 이거에 뽑을 때 혹시 시진핑 평전 이런 걸 읽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시진핑도 공산당 가입인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당시 아버지가 이제 그 비판받아갖고 수청당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결국은 중을내가 도와줘갖고 결국은 이제 당원이 됐죠. 사실은 공산당 당원이 된다는 거는 대단히 중국 사람한테는 영광이고 또 어느 정도 자격이 있지 않으면 되게 어렵습니다. 한동안 개혁개방 이후에 이제 민간 기업들이 외국에 이제 기업들이 많이 하고 공급을 팍팍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특히 중국 사람들이 이제 돈에 아주 세잖아요. 이렇게 생각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공산당보다는 저기 뭐 외자에서 취직하는 것이 그냥 먹고 산다 훨씬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한동안은 공산당에 대한 인기가 좀 떨어졌었는데 제가 듣기에 최근 몇 년에 와서 가만히 그 기업들이 이게 안정된 직장이 아니더라. 장사가 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도 좀 사라지니까 이게 중국의 관직에 올라가 또 못지않게 돈도 좀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요즘 다시 공산당이 되는 얘기가 있고요. 중국의 그런 인사제도를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배워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당을 가입을 해서 쭉 커가는 과정을 몇십 년이고 그 사람에서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걸 다 기록을 하고 무섭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도자를 뽑는 과정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죠. 아, 이 사람이 과거에 무슨 일을 해봤는데 이렇게 실패가 했다라든가 무슨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것이 그 검증이 철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 중앙 조직부에서 그런 거를 몇 번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선발한 다음에 뭐 어떤 지방의 어떤 지도자를 내려보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거는 가만히 앉아서 뽑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중앙에서 시험을 해봅니다. 이 사람을 어디 내보내고 일을 시켜보고 그걸 이제 인재를 육성하는 거죠. 그래서 해보니까 괜찮다. 그래서 다시 또 높은 지금 공청당원 출신이라고 그냥 거기 뭐 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경쟁이 힘드십니다. 제가 지금 호남성 서기하고는 저 장이라는 사람 공청당 출신인데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여기 지도자를 뽑느냐 그랬더니 과거에는 이제 물론 등석평이가 후진다고 뽑듯이 저 사람이 괜찮으니까 내수 개장을 해. 이걸로 끝났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아까 말씀 당 조직부의 여러 가지 절차 많은 그런 심사,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되고 또 지방에 가서 능력을 발휘해야 되고 그것이 검증이 된 다음에 비로소 정치 물리고 올라갔습니다. 질문. 자기 소개 크게 해주세요. 예, 중문과 학부생 전영광이라고 합니다. 우선 소장님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에 관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 뭐 관시라든지 매인지라든지 그런 걸 이용하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어떤 현상이고 그 밑에는 중국인들의 어떤 기질 때문에 그런 게 발현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것이 어떤 기질인지 궁금하고요. 또한 그런 것을 이용했을 때 현지화 전략에 있어서 그게 어느 정도 유용성을 갖고 있으며 그런 걸 제대로 이용하려면 어떤 식으로 전략을 펼쳐야 되고 만약에 그런 전략 이외에 다른 현지화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시라는 말을 다 이제 보편적으로 알게 됐어요. 하루 종일 관시 하니까. 물론 아직도 관시라는 게 많은 역할을 발휘합니다. 그거는 이제 관시라는 것은 내가 어떤 특정한 사람하고 잘 알아봤고 그 사람이 내가 됐을 때 잘 상황을 아니까 내가 어떤 어려운 이제 부탁을 할 적에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을 이제 관시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본다면 지금도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유의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과거처럼 관시가 모든 걸 해결하는 건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 경제가 과거에는 외국인 투자라면 뭐든지 다 받아들이는 그것이 분야가 뭐 환경 오염 분야든지 아니면 영세인데 중국 노동력 착취하는 분야든지 이런 거 구애받지 않고 외국 투자라면 너도 나도 다 받아들였고 그것이 공무원들 승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되고 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에 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이제 바꿔나가면서 선별적으로 이제 외국 투자를 받아들입니다. 뭐 아무나 뭐 한국이 중국이 투자하겠다고 해서 중국이 뭐 웰컴하는 게 아니죠. 특히 이 동부 연안 쪽에는 이미 자기 나름대로 상당히 발전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좀 제약력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관시가 아무리 있어도 본질적으로 중국이 정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그걸 역행하는 방향의 관시는 성립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만약에 이제 기업들도 이제 다양합니다.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대기업은 뭐 한두 번 실패해도 그게 크게 회사 자체가 넘어가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하우를 쌓을 수 있고 경험을 쌓을 수 있죠. 반면에 중소기업은 한 번 발을 잘못 디디면은 그 자체가 이제 망해나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중국에 진출하고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관시를 너무 의존하지 말고, 물론 급할 때 쓸 수 있는 게 관시가 있어야 되겠죠. 그거는 자기 열심히 하고 또 중국 사람들하고 이제 일을 하면서 발전시켜 나면 자연스럽게 생기기도 합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기에 너무 그런 걸 믿고 낭패본 케이스도 많이 있었어요. 규정이 엄연히 있는데 그 규정에 어긋나는 거를 관시를 통해서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게 문제가 돼갖고 투자했던 돈으로 상당히 이제 손해를 보는 케이스도 왕왕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관시도 관시는 중요한 거는 중국의 제도나 거기에 사회 풍습이 어떻고 그 사람들이 기질이 어떻고 이런 걸 잘 우리가 연구를 하고 공부하고 거기에 적응을 해서 저희가 뭐 중의시킨 대로 하라고 했듯이 그쪽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관심 같은 것도 이용하게 돼서 이용하는 게 좋겠다. 드디어 오른쪽에서 이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학과 학부생 이찬미라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 현재 한국은 이제 중국과 또 여러 다른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이제 함께 안보 협력체를 추진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이런 아시아 지역 포럼 같은 ARF 같은 것들이 이제 한중의 양자 관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전망이 궁금합니다. 지역 내에 이제 다자 안보 체제는 현재까지는 ALF라는 것이 있죠. 근데 ALF도 뭐 그렇게 해서 타이트한 그런 협의체는 아닙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그것이 뭐 한중간에 어떤 영향을 준다든가 하는 일은 뭐 없습니다. 없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6자 회담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게 되면은 앞으로 하나의 동북아시아에서의 하나의 다자 협력체의 어떤 모델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남북을 포함한 4개국들이 참여하거나 거기에 이제 몽골까지 우리가 넣어서 한다면은 동북아시아 나름대로 다자 안보 체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도 그 다자 안보 협력이라는 것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갖다 상대하는 데 있어서 한국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그와 같이 다자 안보 체제를 통해서 어떤 그 안보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의존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고 또 안정적이 되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무슨 잘 운영되고 있는 실제로 효과가 있는 그런 다자안보 협력 체제가 아시아적에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요. 어저께 출범한 한중일 삼국협력 사무국이 이제 어저께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중일 정상간에 매년 돌아가면서 한 것이 나오죠. 그래서 그 내용에는 경제나 뭐 환경이나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안보 분야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지금 구체적인 결정은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제를 중심으로 재난 문제라든가 또 환경 문제에서 공동의 관심사항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발전이 되면은 또 동북아에서 나름대로 하나의 중요한 그런 안보 협력체로도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에서 이번에 서울대학교로 교환 학생을 임동진 학생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그 세계 유산소 주권대회 대회에서 제가 자원봉사 통역을 하면서 조직위에서 이제 대만 국기를 이제 실수로 프린팅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도 그렇고 유독 대만 선수들의 그 컴플레인이 굉장히 심했던 대회였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아마 그 예전에 중국과 수교를 할 때 대만과의 관계가 좀 소원한 점이 있어서 그 선수들이 더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대만과 중국과 이제 한국이 이제 공동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외교적 전략은 어떤 것인지. 사실은 뭐 남북한이 바깥에 나가서 가끔 이렇게 이런저런 뭐 문제를 이야기했듯이 중국과 대만 간에도 무슨 국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조용하게 지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이제 모델이 어떻게 보면
있긴 있어요. 그런 스포츠 행사 같은데. 그래서 우리 그거를 뭐 타이베이 차이나라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그런 그 독특한 명칭을 갖다가 대만이 수용하는 걸 전제로 해서 에이펙도 그렇고 스포츠 행사도 그렇고 그래서 중국과 대만이 이제 같이 참석을 합니다. 물론 뭐 한중 수교를 두 과정에서 대만하고 유럽국가를 단절을 했죠. 그런 점에서 대만 사람들이 한국에서 섭섭하게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로서는 당시에 저희들이 국방위기를 통해서 추구하려고 했던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공산권 국가들하고의 전면적인 그런 외교관계 구축을 통해서 우리의 통일을 위한 어떤 그 기반을 우리가 만들고 또 당시에 우리 경제의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판단들을 하고 있어서 중국하고 수교를 하게 됐던 거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대만과 다 단계로 됐습니다. 그래서 예의 없이 다 단결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론 1945년 또 특히 우리 정부 수립 이후에 대만이 유엔에서 중국을 대표해갖고 활동을 할지도 한국을 많이 지원해 준 것도 잘 알고 있고요. 또 이런저런 대만하고 우리가 깊은 유대를 가지고 왔었죠. 그래서 저도 제가 그 작업을 직접 담당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대만 외교부장 앞으로서는 우리 단계문서를 제가 드렸던 사람인데 그 과정에서 제가 가슴은 아프지만 그러나 우리 내만만 국제전쟁에 하여서 우리 국익을 최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제가 얘기한 것이 비록 예의 없이 전 세계가 못했듯이 우리가 대만하고 단결하지만 그러나 민간 형식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최대한 우리 관계를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우리 뜻을 장관 이름으로 해서 저쪽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만하고 이 얘기 좀 길어지겠습니다만 대만하고 당국 과정에서 지금 대만은 우리 대표부 이름을 주 타이베이 대표부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은 무슨 뭐 경제협력 사무처, 무슨 문화 사무처 이런 식으로 어떤 이름을 했었습니다만 저희는 어느 다른 나라보다도 좀 더 이 공식적인 성격의 이름을 갖는 그냥 타이베이 대표부라는 말로 이름을 썼고 중국도 주 서울 대표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이제 썼습니다. 그럴 정도로 저희가 대만한테 신경을 많이 썼죠. 다만 이제 최근에 중국 사람들이 자꾸 뭐 대만이 뭐 한국에서 활동을 자꾸 시비를 겁니다. 특히 무슨 뭐 국기나 뭐 이런 거 상징물에 관해서 나오면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저는 이 국제회의나 국제적인 뭐 스포츠 행사라든가 이런 뭐 에이펙 같은 큰 대규모 국제 행사는 그거는 대만이 당연히 참석할 권한이 있는 거고 다만 명칭을 뭐로 하느냐 그래서 뭐 타이베이 차이나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라는 그러니까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가 아닌 그런 그 명칭으로만 전제하여서 하면은 뭐 제가 그 중국이 너무 과도하게 간섭을 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건 의연하게 우리가 다른 나라의 사례 이런 걸 잘 보면서 좀 우리 싸우지 말고 둘이 잘 뭐 하는 식으로 점잖게 어떻게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만 관련 얘기하면 그러죠. 저희 또 시간이 좀 일정돼 있으니까 한두 더 질문 받고 선생님들도 계시고 아니 우리 다른 기회를 다른 분한테 혹시 질문을 그 조사랑 정리 교수입니다. 근래 이제 삼지 투경을 하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이제 소유하는 우리나라가 동해 진출할까 이런 걸 기도할 때 우리 한국 정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다각적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북한하고 중국 간의 경제 협력이 아주 방상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대로 두면 좀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첫째는 팩트가 말은 지금 많이 있었어도 실질적으로 진행된 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금병 뭐 개발 협력 이렇게 해서 과장하게 뭐 착공식도 하고 했는데 현재 지금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또 낮은 지역에 무슨 뭐 부두를 뭐 중국이 건설해갖고 뭐 해군을 뭐 어쩌고 한다는 게 그런 소문도 있는데 실제로 나진에서는 러시아가 이미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에 뭐가 있느냐? 북한의 외국인의 투자에 대한 투자 보장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갖다 쏟아붓고 이게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뭐 누구라도 거기에 들어서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뭐 합작 사업을 하기는 어려운 거죠. 이제 최근에 뭐 단종시 서기가 뭐 얼마 전에 동북 포럼에서 얘기한 거에 의하면은 주로 북한의 이제 철광산, 북한에서 얘기를 많이 해서 북한으로부터 반출되는 철광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 이렇게 무산 철광 얘기를 지금 하는데 그것도 어떤 분들은 이거 뭐 철광 다 이거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뭐 공사들 다 중국이 히토리를 포함해서 다 전체를 다 뭐 중국이 확보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북한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중국을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나라끼리는 이 경계심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혹시 우리를 집어삼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북한은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중요한 걸 그대로 내주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은 북한도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뭐 거기에 대한 배경 설명은 여러 가지 설인데 저도 자신은 없어요. 뭐 예를 들면은 6.25 때 그때 편독회 이런 데쫙 와갖고 뭐 김일성을 전부 그냥 뭐 뺨때기를 때렸다거나 뭐 우습게 보고 그냥 사람 대접도 안 했다거나 그래서 그 김일성 이후로 중국 사람들 경계에 대한 얘기를 했다든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인진여랑까지 버스로 올라갔고 선조가 얼마나 그때 그 명나라 장수들한테 당했느냐 그래서 중국은 항상 믿을 게 못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했을 적에 김정일의 첫 마디가 이 중국 사람들 못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중국 간에는 서로의 불신이 굉장히 많다. 근데 중국도 북한을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는 뭘 하나 달란 대로 주면은 말을 안 듣고 엉뚱하게 자꾸 벌리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못 믿겠다 이런 얘기를 또 중국 사람들도 합니다. 그래서 양측 다 들어보면은 이 둘 간의 불신이 상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정도로 뭐 북한이 속을 다 내주고 하는 건 아마 발생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 2개 정도일 것 같아요. 하나는 압록강 대교 제2의 압록강 대교 공사 그거는 중국 스스로가 지금 필요해갖고 이렇게 지금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저쪽 낮은 선봉 또 원정리하고 저쪽 훈춘간에 연결한 도로공사인데 그거는 지금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해서 열심히 길 깔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가 지금 눈에 띄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나머지들은 다 소문들이고요.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딜 가서 뭘 하더라도 처음에 한번 이 MOU부터 체결합니다. 그런 다음에 MOU 했다고 그래갖고 마치 그날 상대방 큰 일이 날 것처럼 하는데 체결한 MOU의 5%도 성사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중국하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홍콩 기업이 어떻다 어디 기업이 어떻다 하는 거는 상당 부분이 사실하고는 관계가 없이 그냥 소문불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고 순서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외교학과 석사과정자 김성병 쪽이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 중국 학계 일부에서는 북핵을 인정하고 이제 디팩트로 이제 관리하는 방안으로 가자라고 나왔는데 사실 저희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봉준 의원이 핵을 가지면 어떤가라는 말을 던진 것 같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점점 나오는 것 같은데 외교부 쪽이나 그쪽에서는 핵 관련해서 북핵 문제랑 특히 한국의 핵 가지는 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북한 핵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 안 된다 하는 그런 원칙적인 입장은 앞으로도 계속 갖고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전제할 때에 그럼 한국은 뭘 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별다른 옵션이 별로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핵을 갖겠느냐? 우리가 핵을 갖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NPT로 탈퇴하게 되고 IAEA로부터 우리 협정을 깨야 되고 그러면서 국제사회도 제재를 받게 되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해외 의존적인데 그 같은 상황을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핵을 개발한다는 것은 적어도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의 어떤 동의도 없는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우선 말씀드렸죠. 그럼 두 번째 옵션이 뭐냐? 그거는 지금도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소위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해갖고 북한 핵을 갖다가 우리가 기술적으로 선제 공격을 해서 그걸 파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제가 자신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한에 어떤 핵이 있다. 그 지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핀포인트 해갖고 공격을 해서 그걸 없앤다. 그럴 경우에도 핵은 폭발하지 않고 그냥 주변 시설만 해서 사실은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둘 수 있다면은 서지컬 스트라이크도 좋은 대안이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도 아깝지는 않을 건데 문제는 특히 우라늄 방 같은 경우에는 플루토늄은 큰 시설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은 우라늄판은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하는 것 자체가 테크니컬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옵션, 결국은 그런 북한 핵을 인정을 하고, 늘 북한이 돈 달라고 그러면 돈 주고, 요구하는 대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제 보고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예 무시해서 핵을 가지려고 가지라 우리는 상관 안 하겠다. 어차피 니들이 핵을 우리를 공격하겠느냐. 공격을 해봐야, 한국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북한도 피해를 보고, 어차피 핵이라는 건 전파력이 크니까, 한 군데 떨어지면 주변이 다 그냥 피해를 보게 되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그냥 나 몰라라, 넌 너를 길로 가라. 그러다 지풀에 제쳐서 경제가 이제 더 파탄에 이르고, 유지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개발하려면. 그러면 옛날 구소련처럼 저희 전략적인 우주 무기 개발하다가 망한 것처럼 북한은 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글쎄요, 하여튼, 아까 외교통상부의 입장이 뭐냐고 물으셨을 적에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북한 핵을 없애야 되겠다. 그런 일을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은 결코 안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 정부도 결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스스로가 육자회담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중국도 일반 학자들이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어도 공식적으로 중국도 그런 얘기를 하기 어렵겠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신정선 중국 대사님 의견으로 정치센터 소장님 맡으신 우리 신정선 소장님 모시고 저희가 한 시간 또 Q&A까지 한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끝까지 또 남아주셔서 또 좋은 질문을 주신 학생 여러분,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대사 초청 시리즈 두 번째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